일기 준비해 오셨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죠. 그냥 부끄럽다 칠까. 저도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전에 그래가 지금도 그래요. 그 습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어디 가서 막 얼른 내가 나가서 뭐 발표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 조금 명료해져요. 그냥 듣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직접 해보면 조금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나오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써온 일기 가지고 그냥 발표하시고. 저 뒤에 나오시네. 오, 나 또 누구신가 했네. 박수. 반갑습니다. 동일교당의 김대성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반찬통의 뚜껑입니다. 예? 반찬통의 뚜껑. 반찬통. 남편보다 출근이 빨라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식탁 위에 뚜껑 있는 찬통을 챙겨놓고 출근한다. 퇴근하고 와서 보면 냉장고 속의 반찬통 뚜껑은 원래대로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짝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또 틀렸군. 뚜껑이 좀 잘 맞춰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짝 또 잘 맞추면 치매 안 걸려요 하고 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 해봤자 또 다른 뚜껑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 내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항상 뒤끝이 따라와 한마디씩 한다. 또 틀렸네. 오늘은 반찬통 뚜껑으로부터 자유로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는 원래 없건만은 뚜껑에 대한 상이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남편이 바꿔놓은 반찬통의 뚜껑을 보면서 불안함, 어리석은 그림이 생겼다. 또 틀렸군. 짝 하나 못 맞추니 나중에 치매 걸려. 등등 불평을 내놓는다. 그래, 왜 자꾸 뚜껑을 바꿔놓는지 살펴보았다. A 물건과 B 물건은 회사가 다르다. 뚜껑 색깔도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다. 하지만 뚜껑 크기가 같고 작은 방식은 같다. 그래서 짝을 바꾸어도 잘 맞는다. 그럼 A와 A 다시 뚜껑, B와 B 다시 뚜껑에서 A가 B를 쓰든 B가 A를 쓰든 무엇이 문제인가? 제 기능만 하면 되지 않는가? 만약 A 물건이 깨지거나 뚜껑이 없어지면 B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같음을 인정하고 보니 짝 바꿔놓은 반찬통도 문제가 없고 남편에 대한 불평도 사라졌다. 인정하기 전에는 빨리 다 먹고 그릇 뚜껑을 바꾸거나 두 개를 바꿔서 씻어서 자기 짝을 맞춰 놓았으나 다르지만 같음을 인정하고는 바뀐 대로 그냥 써보았다.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사용했다. 문제가 없다. 다 내가 처음 구매한 물건에 대한 사용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 짝을 가지든 다른 짝을 가지든 제 기능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니 내 마음이 편하고 찬통 뚜껑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누가 발표 듣고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우리 대성 씨는 이렇게 상당히 정확하시죠? 직업도 그러시고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은 업무 성격 자체가 매우 엄밀해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고 이게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한테 이렇게 배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습이 되고 내 캐릭터가 되고 또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죠. 그래서 그것에 안 맞으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렇죠. 심하면 정돈 잘 하시죠? 완벽하시지? 완벽주의자 아니신가? 완벽주의자 같으시죠? 우리 대성씨 발표 듣고 누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성씨 일기 가지고 이게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얘기를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문답감정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평가하니까 그 문제가 되대요. 그냥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난 떠올랐습니다. 그럼 편할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너무 완벽해서 할 말이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 저 젊은 학생들하고 살아보니까 요즘 사람들 요즘 세태나 문화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하면 안 받는 경향이 굉장히 요즘 강해요. 세태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태가 그렇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의식이 이렇게 확장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 말하면 이해했죠. 속으로는 어쩔 망정 이해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애들도 할 말을 딱 해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내가 조금 아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는 꼰대가 뭔지 아냐고 그래. 나한테. 꼰대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같이 이렇게 좀 말하면 좀 갑질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권위의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그래 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즘 정의가 좀 다르대요. 묻지 않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래.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 말에 상당히 뭔가가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종사께서 향산종사님이 그 처음 남자교무 그때만 해도 남자교무 교회 현장에 많이 안 갔었는데 향산 안희정 목사님이 처음 교당에 가실 때 교당을 가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그냥 얌전하신 분잖아요.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정산종사를 찾아가서 제가 교회 현장을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이 이렇게 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사자성어로 딱 한마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돌에도 새겨져 있어요. 어디 저기 보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 향산종사에서 평생에 당신 삶의 지침서처럼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법어에도 실려져 있고요. 이신선지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냥 먼저 아는 만큼 행하라. 그리고 상대가 궁금해하고 물으면 그때 답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지. 막 교무가 가가지고 부임하자마자 교도를 가르친다고 막 맞아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어떤 아니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면 마음에서 이상하게 밀어내는 마음이 생겨요. 그 참 사람 마음이 묘하죠. 강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밀어내. 근데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물어. 그것도 나는 그래서 묘미가 있다. 요즘 시대가 또 그렇다. 특히 여성들이 더 요즘 여성의 그 어떤 자의식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여자분도 절대 치지 않아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근데 애들도 그래. 꼬마들도 그래. 꼭 말을 받아. 아빠가 말해도 말을 받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교육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냥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범 보인다고 하는 것도 나는 그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모범을 보려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그것이 늘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 24시간 사는 건데 얘를 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난 그런 그렇게 하면 그 교육이 반드시 나중에 사고가 생겨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절하게 얘기할 거리가 됐고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물을 때 그때 왕창 얘기를 해주면 되지. 근데 묻지도 않는데 막 데리고 가서 훈육 한다고 막 가르치고 안 먹히는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에요. 뭐라고 하라고 했잖아. 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끊어본 거예요. 누구? 예. 저는 그다음 남한입니다. 근데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공부 삼아서 이렇게 듣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공부인들은 설사 누가 나를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공부인들은 각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다 공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요 뭐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래도 공부 저래도 공부 다 공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 공부인 같은 상관이 없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하는 소리가 다 잔소리일 거예요. 또 시작하네. 연하자네. 속으로 막 그러지. 제가 수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부처와 사는 듯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아까 남편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제 기능을 하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조그마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남편이 미안해 내 조그마한 머리로 생각해서. 그래서 남편이 부처인 듯합니다. 맞네. 남편이 아주 속 깊은 공부인이거나. 많이 닦았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부부 사이에 확실한 서로 간의 신뢰와 내포가 형성돼 있으면 말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마다는 그냥 말을 좀 거칠게 해도 그것이 오히려 유머가 되고 유투가 되고 다 그러죠. 근데 이제 신뢰라든지 이런 내포가 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곱게 해도 그 말이 다 꼬여버려요. 꼬여져 그렇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이쁘게 해도요 해결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해결이 안 나요. 네. 또 이렇게 발표하실 분 어서 나오세요. 시간 가니까. 예, 어서 오셔. 어서 오셔. 저는 그냥 다른 분들 하시면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안 하고 계시네. 이게 좀 한지는 좀 됐는데 제가 꽃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어난 경계를 우리 부사님한테는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네, 동일계단 남하연입니다. 단품으로 상품으로 나의 분별심을 공부하다. 단품하는 상품으로. 남편 친구에게서 오전에 서울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문의가 왔다. 미리 사진이 인트라넷에 올라와 톡으로 보냈더니 왜소하다고 한다.
얼른 수조하원에 전화하니 배송 나갔다는 말에 뭔 일 있으랴 생각하고 인수처리해서 주문자에게 보냈는데 오후에 비교하는 사진을 보내왔다. 순간 경계로구나. 수조하원 사장님은 소비자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나에게 설명한다. 나는 충분히 알아요.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수조하원 사장님을 설득하였다. 죄송하지만요, 제가 왕복 킥비를 드릴 테니 반품해 주세요 하고 남편 친구에게는 그 가격에 잎이 무성한 상품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전국 체인 대표자에게도 전화해서 수조하원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마무리를 하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화가 올라온다. 대소유무이치로 일처리를 하고 나서도 왠지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경기도 어려운데 내 마음에서는 분별심이 일어나 주문자에게 원망스러움이 올라온다. 나무가 고급진 것으로 갔는데 덩치로만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과 보내는 사람에도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로 주식회사도 아닌데 대표이사로 써달라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 제 분별심이에요. 하는 나의 분별심과 주적심이 나를 계속 화나게 한다. 상품이 배송되었을 때는 조금이나마 수수료를 벌었다 생각했는데 상품이 왜소하다는 전화를 받고 하연이 마음이 요란해지네. 얼른 경계로구나 알아차리고 일처리를 잘하여 시비는 면하였으나 수수료 벌었어야 하는데 금액이 오히려 내가 물어주고 나니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때 대소유무이치를 찾아 온전한 마음으로 자성의 정을 세워보니 하연이의 요란하고 억울한 마음을 일기기재하고 나니 사라지는구나. 이럴 때 정전으로 마음 공부하니 생돈 나가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그보다 더 벌 수 있으니 괜찮아 하는 하연이 마음을 본다. 남편 친구의 주문으로 오늘도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일기 내용이 좋으시네. 좀 계셔서 네. 비디오 받고 가셔야 돼. 거기 서 계셔. 자,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잃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발표한 대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감사와 은혜로 갔잖아요. 네. 뭐 힘 같습니까? 그 힘이 저는 이제 대소유무이치로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온다라는 그 이치를 믿었어요. 마구도 힘 좋으신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애기 아빠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또 다른데 이렇게 주문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도 가까이로 이제 이거는 서울로 가는 거는 아주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거지만은 가까이에는 제가 많은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또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줬으니까는 미안한 마음에 더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더 많이 이득을 본 그런 사례예요. 네.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결국은 인과에는 오차가 없죠. 네. 다만 시차만 있을 뿐이죠. 네네. 그걸 배우고 그걸 몸소 내가 깨달았으니까 된 거죠. 네. 그런데 다음에 그 이득이 없으면 어떡해요? 또 돌아와요. 기다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게 다음에 이득이 있을 거를 생각하고 지금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약간 위로를 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근데 이제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나에게 이득이 온다라는 것을 저는 그 이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손해를 봤어도 B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 원리와 이치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판단을 해서 그 자성의 정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소유의 이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이득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득을 못 보지만은 그 이득이 또 어떤 상황에 가서는 그 이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대소유의 이치라고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예,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 일이 어떤 일이 남아연님의 마음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것을 굳이 뭐 어떤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할 것이 없이, 근데 원래는 없건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원래는 없건만은 어떤 일이 경계가 남아연님 마음 속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막 계산하는 마음 손해난 마음을 나게 했다. 그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진리다. 이것이 이제 대소유무의 이치인데,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대소유무의 이치로 좀 정리하는 것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것도 제 분별심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 화가 나는 마음, 막 좀 약이 오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처음에 일기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대소유무의 이치를 중심 잡고 자성의 정을 세우고 나니까는 원래는 없건만은이라는 거, 그 주문하기 전에 그 제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잖아요, 분별이. 그런데 저 주문으로 인해서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분별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없는 마음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는 지금 대소유무의 이치가 안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축소시켜서 이제 일기를 이렇게 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보타원 몇 말씀 해주시죠. 저 일기를 이제 전에 또 듣고 이제 문답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감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생돈이 나가고 수수료 못 받고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손해죠. 그런 손해를 보면서 요란함이 안 올라오는 장사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올라오는 그 마음을 하연님은 이제 그 자세히 잘 봤는데, 그 마음을 본 것 중에 하나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준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지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지가 뭐 주식회사 무엇이 대표도 아니면서 대표라고 써달라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그때 못 알아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를 손에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별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설사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뭐 사기꾼같이 거짓말같이 대표이사라고 써달라고 해, 이걸 알아봤다고 해도 손해볼 타이밍이면 손해를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 분별심이지. 그런데 그때 없는 자리, 있는 자리, 변화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서 대소유무 이렇게 하고 이제 화연님 일기에서 지나가니까 없는 자리, 있는 자리 신앙하고 나니까 변화하는 마음까지도 본인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로 중심을 잡고 손해를 봐버리면 내가 이치를 잡았잖아요. 돈을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치를 잡은 것은 다 얻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얻었다 안 얻었다를 떠나서 자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호리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 또 내가 이치로 손해는 봤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인연을 통해서 또 나한테 이득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이치가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 말이요. 이치로. 잠깐만. 제가 이제 저 일기를 보면서 우리 이 대소유무의 이 공부법을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엄청나게 바꿔볼 수 없을까 하고 한 6개월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이 공부법 속에 무서운 게 다 들었어요. 다만 굉장히 그 직관적인 사고하고 궁극적 실체하고 만나는 게 선인데 선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뵙겠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음이 터졌는지 몰라요. 사실 그게 무하거든요. 매일매일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것을 그걸 알려주고 있는 처음 만나서 인사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묘유하고 있는 이게 묘관찰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반야사상 들어있어요. 두 따지리다 진공무유 대화를 실현시키는 내가 대화다. 이게 무한 긍정, 절대 긍정으로 가는 에너지를 거기서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선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이 공부법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엇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대소유무 이치 공부 중에 분명히 우리 교리가 정확히 박혀 있어요. 네. 응? 첫째가 불생불멸의 도고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대소유무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가는 거고 가면 오는 거고 내가 이득을 보면 또 손해볼 날도 오는 거고 손해보면 이득 볼 날도 온다는 것을 인과에는 오차가 없는데 다만 시차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저 일기 속에서 관찰해내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더 깊게 공부를 우리가 합시다 하는 얘기에서 제가 한 겁니다. 네네. 그럽시다. 들어가셔요. 고맙습니다. 발표를 하셔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기 지금 몇 년 하셨죠? 제가 1년 지금 10개월 1년 10개월. 그러면 2년 정도 가까이 했다네. 아주 2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일기 발표를 하시는 거 보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고. 그 또 일기를 그냥 기재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기를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일기를 기재해서 그것을 문답하는 게 중요해요. 문답하면 훨씬 더 정확해지고 선명해져요. 실제로 내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감수성이 이게 맞으면 좋아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문답하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 문답 감정이요. 그러니까 문답을 꼭 지도인한테만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도인에게도 하고, 그러면 더 좋고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꽃집을 하시면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잖아요. 옥신각신 하다가 내 뜻대로 설득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자꾸 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말하자면 대표이사? 별것도 아닌 것을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막 지금 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왜 몰라봤을까 자책도 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화도 나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까 이제 이득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손해가 보지만 언젠가는 이득을 볼 것이다. 이제 이것도 그런 공부가 있죠. 그런 공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내가 조금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본 것을 언젠가는 이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그냥 안심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공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란해졌고요.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제가 아까 퍼펙트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내가 그런 경계를 통해서 내 공부가 맞으면 쭉 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인과에서 내가 좀 손해본 거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차원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계가 오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또 좀 어려워. 내가 말을 어렵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늘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자꾸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인과 이치가 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또는 말하자면 그만큼의 어떤 저기를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내 마음에 안심을 얻는 것도 공부가 아닌 것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고 경계를 당해서 요동을 치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나는 그냥 이익이다 손해다를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그냥 완벽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엄청난 말하면 나한테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막 그 분별심과 그런 경계를 당하고 일기 기재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공부를 감사합니다. 시켜주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가게를 하는데 이해관계를 당연히 가게를 하는 사람은 다투어야 되죠. 다만 이제 나는 정당한 맞으면 이 거래를 해서 했는데 상대가 맞으면 자꾸 나를 곡해하거나 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자꾸 하면 당연히 짜증도 나죠. 불편해지죠. 근데 그것이 더 오래 가면 화도 나죠. 그리고 거래 끊어버려요. 그렇지. 그걸 끊어버려야지. 내가 너 같으면 진즉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근데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나와요. 나와야 돼요. 만일 그런 마음이 안 나오면 장사 못하죠. 다만 그런 마음이 나올 때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자성의 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만약 불편한 주장을 하니까 나도 자꾸 내 강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이것을 알아차리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나는 그것을 투트랙이라고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칠 때 그 요동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나를 옆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일을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주종분말을 잘 가려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예.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누구 주변에서 올라가지고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예. 마무리를 못해서 아쉬운 것보다도 아까 이제 지금 이 공부 이야기를 가지고 수사님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선불대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래소원이.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자성의 정예계가 한꺼번에 세워지는 것이다. 예, 그렇죠. 자성의 정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대수이무의 이치를 알게 되니까 이 대수이무치를 챙기면 해가 세워지는 거고, 해가 세워지면 당연히 행이 바르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자성의 정예계가 세워졌고, 자성의 정예계가 세워져서 상대에게 내가 그렇게 보여지면 저는 이제 그게 재중이다. 네, 그렇죠. 네, 내가 선고를 하는 것은 자성의 정예계가 세워지는 거고,
그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비춰지면 아까 이제 교화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제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장님에게 내가 이제 대해지면 그게 교화이니까 재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래하게 되면 언제 적절한 때 내가 그때 내 생각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한번 살짝 던져보세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나. 아 근데요 제가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바꿔주고 했으면 제가 더 많은 경계 속에서 막 힘들어했을 텐데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그냥 다른 데로다가 이렇게 하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괜찮다고 제가 그냥 그 팁이 그냥 제가 물건 저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저한테 주문을 또 주셨어요. 그럴 겁니다. 네네. 그게 교화고요. 네. 그게 이득 보는 법이에요. 네네. 뭐 내가 손해 봤으니까 그만큼 어디서 보상될 것이다 보다도 그게 내가 이득 보는 법. 네. 그래서 그분하고의 관계는 원만해요 지금. 예. 아주 잘하셨어요. 또 발표하실 분 한 분만 더 하고 마쳐야 되죠? 네. 9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발표를 몇 분 못하게 되네.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 얼른 나오세요. 요즘 숙제를 잘 안 해오시나? 잘 안 하시나? 오늘만 그러시나? 네. 잘 봅니다. 잠깐만, 그 수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리 다들 안 하시니까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안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본인은 이 공부법에서 아까 제가 인과 고응되는 이치를 그걸 보라고 인과에는 오차가 없고 다만 시차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에서는 조그마한 이득이나 이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자로 재지 말고 손해 볼 때 과감하게 손해도 보면 그것이 화가 되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자는 얘기를 한 것이지 꼭 저것이 도움이 될 거다가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멍청한 것 같지만 많이 복을 베풀다 보면 어디서 복이 와도 복이 오는 거지 그것이 꼭 시차만 있지 내 생에 못 받으면 이 생에 못 받으면 내 생에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너무 조급해하고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은 그런 설법을 조금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우리 초창기 대종사님 때 그 정말로 이렇게 배움이 많이 부족한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 정법을 전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지도 않았고 내가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전생에 빚이 있는 값다. 그래갖고 그걸 받아주면 해결책이 생겨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황을 내가 봤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매우 좋아요. 인과 공부의 핵심은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토익교당 이성욱입니다. 네, 저는 그 퍼펙트한 산물인 저희 딸을 지금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본래 없건만은. 딸방을 들어갔는데 며칠 뒤 입고 벗은 옷들이 의자의 침대에 널려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확 올라온다. 대나 놓고 말은 못하고 혼자서 궁시렁거렸다.
어휴, 제 방도 하나 못 치우나. 어디다 써먹겠냐. 속이 굴글거린다. 그렇지. 불편하다. 많이. 경계구나. 알아차린다. 본래 없건만은 딸의 어지럽혀진 방을 보고 요란해졌네.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라 하셨지. 괜히 들어와가지고 분심만 내고 있네. 옷가지 몇 개를 들고 얼른 나오면서 시비하는 나의 마음을 거두어드린다. 죄송합니다. 본래 없건만은. 네, 이상입니다. 아주 얘기가 간단한데도 그냥 네. 예, 요점이 딱 있네. 말씀하시죠. 요즘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업계 하는 것으로서의 이제 굉장히 많이 꽂혀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에 쓴 일기고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일기를 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가 있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많이 요란해지고 그 시어머니의 행동을 계속 떠올리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나를 요즘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보타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다. 본래 없건만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본래 어디 있었냐. 시어머니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없었고 또 우리 시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없었고 없는 것인데 지금 있어진 거지만 또 앞으로 시어머니 내가 죽으면 우리 시어머니랑 또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유추를 해서 이제 제가 없건만은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저의 앞에서 그냥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분별 속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끊어지고 나니 우리 어머니로부터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그런 경험을 해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경계가 있었을 때도 뭐가 있다고 이렇게 너가 잡고 있어. 본래 만나기 전에 없었잖아.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분별 속에서. 그래서 요즘 굉장히 그 공부가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서 그 기쁨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일기랑 또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우리 정산 용사님 보고 생사편 34장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인간 고락 원시 자성 관조 본탕평. 이 말의 의미를 실은 우리 마음공부 대학에서 이걸 꼭 새기고 있으면 없는 자리, 없게 하는 것 다 해결해 줘요. 네, 쉽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인간 고락, 인간이 갖고 있는 고와 낙은 원래 무실이 뭐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독립되고 항상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오늘 여기에 수사님이 해주신 재무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재법모아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유정물은 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수공법 그 자체가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로 알아듣기 쉽게 구분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성은 비유, 비무며 여루, 여무야라 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용사 법어로 감정을 기똥차게 해버렸고. 네. 마지막에 자성관조 본탕성은 자성을 비추어 보니까 본래
본래 본자예요. 오늘 본원할 때 그냥 큰 탕자입니다. 삼수전 들어있고 평 크게 탕평을 해요. 그것이 평등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공부해보세요. 네, 가서 꼭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예. 거꾸로는 아니고요. 우리 원문에는 심지어 원래 여러분이 어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까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으로 자성의 정의기를 예. 세우자 했는데 있어 지나니까지 해서 어건만만 놓고도 그 권리자리로 회복이 되신다고 하니까 좀 저는 한수 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건만은 해가지고는 이렇게 권리자리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를 들면 한 대를 맞았는데 억울하게 맞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맞은 게 어건만은 저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한 대 맞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있어지는 것이요, 그러는 것이요라고 하니까 저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언어상 표현을 어건만까지만 했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맞았죠. 맞으면 그게 없는 거는 아니죠. 맞았죠. 그러나 내가 맞았다는 그 분별을 제가 놓아버리는 거죠. 그거 맞았는데 저한테 지금 맞은 게 지금 실체도 없는 것이고 지나간 과거고, 그런데 지금 맞은 거를 제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저에게 이득도 안 되고 마음만 불편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면 놓자. 이 뜨거운 이 주전자를 잡고 뜨겁다고 이렇게 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리석게 놓아버려요. 그러면 주전자는 저에게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있어 지나니까 신앙이 100%딱 돼버려갖고 어건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어 지나니 신앙 없이도 어건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이 양반은 어건만으로 끝나버렸어. 그게 이제 현대 교무님은 어느 때 있어 지나니 신앙을 하니까 어건만으로 해결이 되더라. 이 말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셔야죠. 네. 들어가시고 마쳐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존재에 대해서 그냥 없다라고 할 때 자꾸 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 대체하는 거 아닌가? 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락의 문제가 있죠. 고락이 원래 실체가 없다. 이것은 말하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지만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없다.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죠. 물론 없었죠. 근데 지금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어떤 교감 과정에서 고도 있고 낙도 있죠. 근데 그 고라고 하는 것이 영원불멸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겼다 고도 생겼다 사라지죠. 뭐 또 아무리 싫은 시어머니라도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기쁠 때도 있죠. 근데 자꾸 시어머니 존재에 대해서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없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기 마음을 좀 면밀하게 자꾸 더 관찰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의 정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자성의 정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12고락이 원래 공하다는 것을 알면 자성이 세워지는 것이지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세운다고 내가 뭐를 세우는 뭔가가 또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또 화근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자꾸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이미지로 교리로 이렇게 딱 재단하지 말고 내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나 이것을 깊이 더 하다 보면 그 생각이 그냥 삼매가 되기도 해요. 맞아,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래. 고라는 것은 앞에 내가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 조금 정리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런 시비고락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이것이 인연심이거든요. 이 우리 현상에서 원래 없는 마음에서 경계를 당하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인연의 소치예요. 우리 분별심부터 인연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본래 마음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생불멸심인데 생멸이 없는 마음인데 경계를 당해서 세상에 나온 마음은 생멸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왔다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 실체가 만일에 한 번 나와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못 견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경기를 만나서 죽고 싶어. 극단적으로 그냥 싹 끝내버리고 싶어. 근데 그때 그런 경계조차도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흘러갑니다. 바람을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지. 그때 실제로 당한 처지에서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당장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확 막혀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객관화시켜놓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그 고비만 살짝 넘기면 다 살 길이 생겨요. 다 살 길이 생겨. 이게 내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이렇게 마음에다 본 자성의 정을 내가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혜도 내가 지혜를 연마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혜도 내 본원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도 내가 행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완벽한 실천은 무의자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의로 되는 거예요. 했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도 그런 단계에 가면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하는 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조금 지금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공부 요령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마음을 그냥 어떤 경기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관조란 말이 좋아요. 관자는 이 관자가 볼 관자, 알 관자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비추어보는 거예요. 마치 달이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내 자성의 빛을 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터득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한없이 커지고 깊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본래 소원을 반조하고 대조하고 챙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죠. 네. 그 인간이 태어나서 할 일은 그거였구만. 그러게요. 나 몰랐네. 다음 주에는 그 곤타원님께서 강연 주제 다 줬잖아요. 안 받으신 분, 강연 주제 못 받으신 분. 오이, 곤타원님은 못 받으셨구나. 그러면 일상 속의 요법, 자, 심지, 얻것만은 있어지나니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그것 중에 권타우님은 뭘로 하고 싶어요? 심지로 해도 되고 어것만을 해도 되고 강연을 한다면 안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저도 안 한다고요. 제 말이 안 할게. 어찌됐든 주제 받으신 분들은 5분 강연을 다 미리 연마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제 물론 진행은 곤타오님이 하실 건데 누가 걸려들고 누가 나와서 어떻게 그 포즈를 맞출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또 강연으로 신나게 공부할 것을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본원을 챙기는 아주 그냥 귀한 강의를 해주신 수사님께 크게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